나토 30개국 전원 참석, 집결지 서울. 브뤼셀 나토 본부의 정적을 깨고 전달된 이 한 줄의 명령은 전 세계 외교가를 경악해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동맹이 선택한 목적지, 그것도 전례 없던 전원 참석, 워싱턴도 파리도 아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쇼핑하러 온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세계 질서의 유일한 답을 찾으러 왔습니다. 30개국 대사들이 공장 앞에 줄을 서야만 했던 그 소름 돋는 전말, 트럼프의 콧방귀가 눈치로 바뀐 이번 회의의 진실. 도대체 서울에선 무슨 비밀스런 회담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의 위대한 행보를 오늘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나토 30개국 대사단 전원 서울 집결 예정. 3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나토 전체 회원국 수죠. 그런데 이 30개국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가 움직였다는 것만으로도 이슈였죠. 그런데 그 목적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아닙니다. 브뤼셀도 아닙니다. 파리도 아니었어요. 바로 서울. 저는 알렉산더 크라우스 나토 방산 공급망 전략 분석관입니다. 이 분야에서 20년을 일했죠. 유럽 방산 시스템이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브뤼셀 본부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브리핑 자료를 후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루틴으로 시작하는 하루였죠.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손이 멈췄습니다. 나토 북대서양이사회, 그러니까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전원 합의로 특정 국가를 방문한다는 건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었어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의제 하나를 조율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조직이 30개국 전원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채널을 통해 재확인을 요청했죠. 돌아온 답변은 짧았습니다. 확정된 일정입니다. 그 한마디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확정이라는 말은 이미 논의가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20년간 이 조직 안에서 수많은 결정을 봐왔지만 사전에 아무런 징후도 없이 이 규모의 움직임이 확정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전 나토 내부 비공식 채널이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각국 실무진들 사이에서 같은 질문이 쏟아졌죠. 서울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잡혀있는 일정이 이상하던데요? 언제 확정된 겁니까? 우리는 왜 몰랐죠? 평소에는 하루에 서너 건 오가는 채널이었는데 그 아침에만 수십 건의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혼란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하나의 사실이 있었죠. 이건 한국이 초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토 쪽에서 먼저 움직인 겁니다. 한국 정부가 와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30개국이 스스로 가겠다고 결정한 거였죠. 그게 이 일정의 진짜 무게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목적지의 성격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규모의 방문이라면 상대국 외교부나 국방부 회의실이 무대가 됩니다. 격식을 갖추고 의전을 세우고 공동성명서를 준비하는 게 수순이죠. 그런데 이번 일정표에는 회의장은 주된 무대가 아니었어요. 대신 적혀있던 건 공장이었죠. 이거 진짜 맞습니까? 30개국 대사단이 공장을 보러 간다고요? 동료는 아무 말 없이 화면만 가리켰습니다. 일정표 맨 아래에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죠. 방문 목적, 방산 공급 역량 현지 확인. 그 무렵 복도에서 프랑스 쪽 분석관 르네를 마주쳤습니다. 르네는 대놓고 불쾌한 표정이었죠. 크라우스, 이거 들었나? 서울 건 말입니까? 프랑스를 건너뛰고 독일을 건너뛰고 한국이라고? 이거 대체 무슨 기준입니까? 요새 한국 띄워주기 너무 심한데? 르네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자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리도 아니었죠. 프랑스는 유럽 방산의 핵심 축이고 독일은 산업 기반 그 자체거든요. 그 두 나라를 제치고 아시아의 한 국가가 목적지가 됐다는 건 유럽 방산 관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평가는 분명했거든요. 효율적인 나라라고는 봤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 아시아 시장에서 나름 경쟁력을 갖춘 2성급 방산 국가 정도였죠. 유럽의 시각에서 한국은 늘 주변부였습니다. 미국이 중심이고 영국과 프랑스가 핵심 축이며 독일이 산업 기반을 받치는 구조에서 한국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봤거든요.
그게 20년간 제가 가져온 판단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몇몇 동료들과 식당에서 마주 앉았을 때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독일 쪽 실무관 한 명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공장 견학이라 각국의 대표단이 무슨 학생입니까? 현장 실습이라도 가는 겁니까?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다들 비슷한 심정이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덧붙였죠. 30개국 대사단이 줄 서서 생산 라인 구경하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그 말에 또 한 번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는 저도 그게 좀 우스꽝스럽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쪽에서 듣고 있었던 다른 동료가 덧붙였어요. 근데 그거 대표단이 직접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고요. 그 순간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모두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불편한 기분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토가 우스꽝스러운 일정을 잡을 리가 없거든요. 이 조직은 체면을 중시합니다. 의미 없는 방문에 30개국의 시간을 쓰는 조직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일정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다시 꺼냈죠. 한국 방산 수출 추이 주요 계약 목록, 납품 이력을 하나씩 풀었습니다. 사전 정보 탐색 같은 거였죠. 그리고 공식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이 눈에 들어왔고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의 기록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변부라고 분류했던 그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유럽의 빈자리를 조용히 채우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본부에 출장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행이었죠. 오랜 동료가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크라우스, 자네도 가기로 한 건가? 굳이 왜 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콧방귀 뀌던 사람이? 저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한마디를 덧붙였죠. 나도 자료를 보고 나서 궁금한 게 생기긴 했는데. 자네도 그런가 보군.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20년 경력의 분석관이 자료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는 것. 한국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세계 최강 군사 동맹이 스스로 서울을 택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에 대한 그 답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 답을 확인하러 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2장. 그와 동시에 다른 쪽의 하늘은 먼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자 트럼프의 화살은 나토를 향했어요. 나토는 더 이상 미국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국리를 하십시오. 르네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방금 발언 들었습니까? 이건 그냥 압박이 아닙니다. 크라우스. 의도적으로 나토를 겨냥하고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중동에서 전쟁이 재개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저 발언이 나온 겁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계산적이었죠. 오후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비공식 채널에서 각국 실무진들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이 빠지면 동유럽 방어선은 어떻게 됩니까? 유럽 자체 방공망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탄약 수급 대안은 있습니까? 질문만 있고 답은 없었습니다. 나토라는 조직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 저는 2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에 긴급 브리핑 소집 알림이 떴습니다. 평소라면 모두 퇴근하고 집을 향했을 시간에 전원이 회의실로 소집된 겁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누구도 잡담을 하지 않았고 모니터에는 중동 지역 위성 사진이 띄어져 있었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휴전 협상이 완전히 깨져서요. 이번에는 이전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차가 국경을 넘은 게 아니었고 보병이 전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드론과 탄도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올랐고 기존 방공체계는 이 물량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인도 선박을 공격했어요. 브리핑을 진행하던 정보 담당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일 방향이 아닙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동시에 해상까지 복수의 경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 요격 시스템의 처리 용량을 의도적으로 초과시키는 방식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방공 시스템이라는 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목표물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0개를 막을 수 있는 체계에 100개가 동시에 날아오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뚫릴 수밖에 없죠. 요격률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날 중동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 막는데 수십억이 드는 무기를 쓰고 있었고, 이란은 한 대에 1,000만 원도 안 하는 드론을 수천 대씩 무자비하게 날렸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이 공격 방식이 성공했다는 건 같은 구조를 가진 전 세계 모든 방공 체계가 동일한 위협에 노출됐다는 뜻이었습니다. 나토도 예외가 아니었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르네가 저를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크라우스, 이거 유럽 방공망도 같은 구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구조입니다. 뚫리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뚫리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발빼나 봅니다. 르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보 담당관이 두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이었죠. 지금 나토에서 더 심각한 건 사실 우크라이나입니다. 모니터에 실시간 통신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전선 지휘관이 보낸 긴급 요청이었습니다. 포병 탄약 재고 이틀치 미만. 즉각 보충 요청합니다. 대공 미사일 잔여분 소진 임박. 추가 지원 없으면 방어선 유지 불가.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변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비명이었거든요. 서방이 약속한 지원 물량은 절반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생산 속도가 전선의 소비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은 방산 생산 라인을 대폭 축소했거든요. 평화가 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공장은 문을 닫았고 숙련공은 다른 산업으로 떠났으며 생산 기반 자체가 쪼그라든 겁니다. 나토 전체의 탄약 생산량을 합쳐도 우크라이나 전선 하루 소비량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보고서가 이미 내부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독일 쪽 실무관이 답답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산 라인을 지금 당장 돌리면 안 됩니까? 정보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죠. 라인을 복구하는 데만 최소 2년입니다. 지금 돌릴 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전선에서 버티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막지 못하고 쏘지도 못한다.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긴급 실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였죠. 자체 방산 공급망 확보 방안. 미국에 기대지 않고 유럽이 스스로 무기와 탄약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돌아가며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프랑스 생산 라인 가동률 40% 미만. 독일 주요 부품 수급 지연 6개월 이상. 영국 예산 승인 절차 진행 중이나 실질적 증상까지 최소 18개월 소요. 보고가 이어질수록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나라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독일 쪽 실무관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디서 가져옵니까? 전선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탄약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회의실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죠.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지금 당장 이 물량을 이 속도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존재하는가?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새벽 하늘은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얇은 껍질 위에 서 있는지를 오늘 하루 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늘은 뚫렸고 탄약은 바닥났고 미국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토 안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서울 방문 관련 사전 자료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열어봤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이틀 뒤 서울행에 대한 회의감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30개국이 모인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곳에 적혀있는 숫자들은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그 절망적인 보고서들과 정확히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울부짖던 바로 그 항목들이 한국에 있었거든요. 3장. 혼란스러운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뒤로하고 결국 서울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일반 입국장이 아니었죠. 별도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었고 한국 측 의전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토 분석관 자격으로 대사단 수행원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통로를 빠져나오면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주차장 전체가 검은색 차량으로 가득했거든요. 각국 국기가 꽂힌 의전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곳에서 서로 다른 언어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터키어, 폴란드어. 30개국이 동시에 도착한다는 게 이런 광경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얼굴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사단이 보였고 독일 쪽 인원이 이미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터키, 노르웨이, 스페인, 이탈리아.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북유럽 쪽 인원까지 와 있었죠.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도 보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이라면 빠짐없이 전부 온 겁니다. 이건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30개국이 진짜로 서울에 모였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르네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라우스, 터키까지 왔어. 봤습니다. 터키가 이런 자리에 선뜻 나오는 나라입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터키는 나토 안에서도 독자 노선을 걷는 나라로 유명하죠. 미국과도 수시로 마찰을 빚고 유럽과도 거리를 두는 나라가 서울까지 날아온 겁니다. 르네의 표정에서 저와 같은 생각이 읽혔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차량에 올라탄 뒤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브뤼셀에서 그 일정표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거든요. 공장 견학이라며 비웃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30개국 대사단과 함께요. 이 조직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제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보안 검색이 2차례 이어졌고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각국 수행원들의 발걸음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잡담하는 사람이 없었죠.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안의 규모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원형으로 배치된 좌석에 각국 국기가 놓여 있었고 30개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이 브뤼셀이 아니라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었죠. 회의는 인사치레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장이 첫 안건을 꺼내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첫 번째 의제, 전선 탄약 공급 현황 및 긴급 대응 방안.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주제가 바로 탄약이었습니다. 브뤼셀에서 며칠간 머리를 싸매던 바로 그 문제가 서울회의의 첫 안건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걸 의제로 올린다고?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이 자리에 모인 30개국 모두가 같은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의장이 현황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의 탄약 소비량, 나토 회원국들의 생산 현황, 그리고 수급 격차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스크린에 띄어졌죠. 숫자는 브뤼셀에서 본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전선의 1일 소비량 대비 나토 전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폴란드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공유할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폴란드 대표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 탄약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수개월 전에 체결됐고 첫 물량은 이미 인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르네를 봤죠. 르네의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납기는 계약 후 4개월 이내였습니다. 품질은 나토 표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고요. 누군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4개월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생산 라인 복구에만 2년이 걸린다고 보고받았는데? 폴란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찾은 겁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감동도 아닌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죠. 며칠 전 브뤼셀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 떠올랐거든요. 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쓰고 대책을 논의하고 결론은 당장은 방법이 없다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이미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정의하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답을 실행하고 있었죠. 회의가 잠시 중단되고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각국 수행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죠. 독일 쪽 실무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크라우스, 저 숫자가 맞다고 봅니까? 폴란드가 공식 석상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4개월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저쪽 상식은 다른 것 같습니다. 독일 실무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죠. 르네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크라우스, 솔직히 말해봐. 자네 알고 있었나? 뭘 말입니까? 한국이 이미 공급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다. 브뤼셀에서 물류 코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긴 했지만 이 정도 규모인 줄은 몰랐습니다. 르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세상이 바뀌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든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식이 끝나고 회의가 재개됐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탄약 부족 현황을 들을 때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회의실이 이제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죠. 한국이라는 변수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겁니다. 각국 대표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서로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자리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회의장 좌석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개국의 깃발이 원형으로 놓여 있고 그 중심에 이 회의를 가능하게 만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초대한 것도 아니고 호소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그저 준비되어 있었고 세계가 스스로 찾아온 거였죠. 사장.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당연히 호텔로 이동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브리핑과 논의로 모두가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전팀이 안내한 방향은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수행원이 짧게 말했죠. 다음 일정은 현장 방문입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르네를 봤습니다. 르네도 같은 표정이었죠. 버스가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점점 바뀌고 있었죠.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도로가 넓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산업단지 특유의 낮고 넓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소문으로 들었던 현장 방문 일정이 사작된 겁니다. 회색 지붕에 커다란 환기시설이 보이고 대형 화물차들이 오가는 도로가 나란히 이어져 있었죠. 누군가가 뒤쪽에서 물었습니다. 진짜 견학을 가는 겁니까, 우리가? 르네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학생이 된 기분이군. 버스 안에서 가벼운 웃음이 퍼졌지만 그 웃음 속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토 역사상 30개국 대사단이 한 나라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힌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었을 거거든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폴란드 대표의 발언을 들었을 때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었죠. 한국이 이미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 숫자만으로는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이 잡힌 거라는 걸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말이 아니라 현장으로. 버스가 속도를 줄이며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느껴진 건 소리였습니다. 금속이 울리는 낮은 진동이 땅바닥을 통해 발밑까지 전해져 왔고 멀리서부터 규칙적인 기계음이 끊임없이 들려왔죠. 이건 조용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소리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안내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방문자를 위해 준비된 전시용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작업자들이 검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죠. 라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복수의 생산 라인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고 각 라인마다 다른 품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르네가 제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안내를 맡은 한국 측 관계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설은 24시간 3교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라인은 포병 탄약 생산 라인이며 월 생산량은 이 수치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옆에 서 있던 독일 실무관을 봤습니다. 그도 저를 봤죠. 아무 말 없이 눈빛만 교환했지만 서로 같은 생각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브뤼셀에서 들었던 나토 전체 생산량 보고서와 비교해도 놀라운 수치였거든요. 한국 측 관계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확장 라인입니다. 수요에 따라 추가 가동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확장 라인까지 모두 가동 중이죠. 확장 라인이라는 말에 여러 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였죠. 저는 라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공정 사이의 동선은 군더더기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동화와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이 라인 구석구석에 녹아 있었습니다. 대사들의 표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 버스에서 내릴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얼굴들이 하나둘 진지해지고 있었죠.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확인하러 온 사람들의 표정. 저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방문이 아니라 검증이었다는 걸요. 르네가 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크라우스, 브뤼셀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지? 공장 견학이라고 비웃었죠. 그래, 비웃었지.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서도 비웃을 수 있겠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웃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웠죠. 우리가 회의실에서 탁상 위에 숫자를 놓고 토론하는 동안 이 라인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묵직하게 다가왔거든요. 견학이 이어지면서 한국 측은 탄약뿐 아니라 방공 관련 부품 생산 라인도 보여줬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논의됐던 드론과 미사일 동시 공격에 대한 방어 문제, 그 해답의 일부가 이 라인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라인을 보면서 며칠 전 브뤼셀의 긴급 브리핑을 떠올렸습니다. 막지 못하고 쏘지도 못한다. 그때의 그 절망이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막을 수 있었고 쏠 수 있었고 그걸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공장을 나서기 직전 터키 쪽 수행원이 한국 관계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생산 라인 지금 풀 가동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70% 수준입니다. 그 대답에 주변이 조용해졌죠. 70%라는 건 아직 30%의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놀라운 물량인데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터키 수행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짓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버스에 다시 올라탔을 때 분위기는 올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아냥도 없었고 의심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30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죠. 저도 노트를 꺼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었다, 평가였다. 그리고 그 평가의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세계 정상급 외교관들이 한국 공장 앞에 줄을 선 겁니다. 말이 아니라 생산으로 평가받는 나라.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 한국은 공장에서 답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답 앞에서 세계는 비웃음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어떤 찬사보다 무거웠죠. 5장. 그날 저녁 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공장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대사단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죠. 격식을 갖춘 공식 만찬이 아니라 각국 대표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테이블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고 자리 배치도 정해져 있지 않았죠. 평소라면 이런 자리에서는 가벼운 농담이 오가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거든요. 저는 르네 그리고 독일 쪽 실무관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독일 실무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오늘 공장에서 본 거 아직도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군. 르네가 와인잔을 돌리며 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솔직히 더 신경 쓰이는 건 따로 있어. 뭔데?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미국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야. 지금 트럼프가 눈에 불을 켜고 나토를 대놓고 지목했는데 우린 여기 서울에 30개국 전원 참석으로 뭉쳤다는 거. 미국은 어떻게 볼까? 그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르네가 맞았습니다. 저도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아침 회의부터 공장 방문까지 하루 종일 수십 개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미국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토라는 조직에서 미국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동맹의 핵심 축이 미국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무도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이었는지 무의식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오늘 대화에서 빠져 있었죠. 저는 며칠 전 브뤼셀에서 봤던 트럼프의 발언을 떠올렸습니다. 나토는 더 이상 미국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생각했죠.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여기 서울에 와서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실무관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을 언급하기가 불편한 거 아닙니까? 르네가 고개를 끄덕였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지. 미국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질문? 미국 없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지. 그 말이 테이블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이어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토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 동맹은 처음부터 미국의 군사력을 전제로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유럽의 방어는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작동했고 전력 투사의 핵심은 항상 미국이 맡았죠. 그게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공식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 공식을 믿고 자체 군사력을 줄여왔고 방산 예산을 복지나 인프라로 돌렸거든요. 평화의 배당금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나토에 대한 회의로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었고 방위비 분담 문제는 매 정상회의마다 핵심 갈등으로 떠올랐죠. 미국 국내 여론도 왜 우리 세금으로 유럽을 지켜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만찬이 진행되면서 저는 다른 테이블의 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었거든요. 동유럽 국가들의 대표들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쪽 사람들은 이미 이 현실을 받아들인 듯한 표정이었죠. 반면에 서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 쪽 인원들은 불편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동유럽은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미국의 우산이 거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폴란드가 가장 먼저 한국에서 답을 찾은 거였습니다. 서유럽은 아직 그 절박함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르네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 독일 실무관이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크라우스, 자네는 어떻게 보나? 미국이 정말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완전히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처럼 무조건적으로 받쳐주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살아남아야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와 손잡아야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20년간 나토 체계 안에서 일하면서 미국 없는 유럽 방어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만찬이 중반을 넘어갈 무렵 한 영국 쪽 외교관이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테이블에 잠시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흥미로운 하루였지 않습니까? 흥미롭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각국은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는 걸 다들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죠. 저는 그 외교관의 눈을 봤습니다. 장난기가 전혀 없는 진지한 눈이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뜬 뒤 저는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습니다. 아침에 30개국이 모인 회의장에서 탄약 위기를 확인했고 오후에는 한국 공장에서 그 위기의 해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모든 것의 배경에 있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죠. 미국이라는 우산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는 진실이요. 르네가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이야기 했나? 미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결국 나왔군. 피할 수 없는 주제지. 르네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크라우스, 우리가 왜 서울에 있는지 이제 알겠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미국을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해서가 아닙니까? 그것도 맞지만 정확히는 미국 없이도 작동하는 체계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오늘 공장에서 본 건 바로 그거였지.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찬장을 나서면서 저는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4월 밤은 쾌적했죠. 브뤼셀과는 다른 공기, 다른 냄새, 다른 소리.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낯선 도시가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름을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그 회의실. 그 침묵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우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우산 없이 비를 맞지 않으려면 스스로 지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6장. 왜 한국일까요? 서울에 온 이후로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받고 회의장에서 숫자를 확인했고 만찬에서 각국 대표들의 침묵을 목격했죠. 한국이 대단하다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로 괴롭히는 건 다른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유럽 방산 강국 여러 나라를 합친 것과 맞먹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방문 셋째 날 아침 일정표에는 한국 방산 역사와 체계에 대한 브리핑이 잡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역사 브리핑이라는 건 보통 의전용으로 넣는 형식적인 순서거든요. 그런데 브리핑실에 들어서자 스크린에 띄워진 첫 화면이 저의 시선을 잡아끌었습니다. 한반도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정전 상태. 전쟁은 끝난 적이 없다. 브리핑 담당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 전쟁이 발발한 이후 단 한 번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술적으로는 전쟁 중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 안보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기본 상식이죠. 하지만 그걸 이 맥락에서 어제 본 공장의 생산 라인을 떠올리면서 다시 듣자 완전히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제약투성인 나라였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한국은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이 있었지만 동맹국과의 합의에 의해 사거리에 상한선이 걸려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멀리 쏠 수 있는데 쏘지 못하게 막혀 있었던 거죠. 르네가 옆에서 소곤거렸습니다.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자체 기술이 있는데 사거리를 제한당했다고요? 동맹 관계에서 오는 제약이었죠. 지역 안정을 이유로. 안정이라 결국 통제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르네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브리핑 담당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였습니다. 이건 저도 분석 보고서에서 여러 번 접한 적이 있는 주제였죠. 한국군이 전쟁 상황에서 자국 군대의 작전 지휘권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전쟁인데 최종 지휘 결정을 다른 나라와 공유해야 하는 구조. 저는 이걸 예전에는 동맹체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롭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한 속에서, 통제 속에서 그 좁은 틀 안에서 길을 찾아야 했던 나라였죠. 독일 실무관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사거리 제한이 있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지금 수준의 방산 체계를 만든 겁니까? 브리핑 담당자가 잠시 멈추더니 답했습니다. 제한된 사거리 안에서 최대한의 정밀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멀리 보내지 못한다면 가까운 거리에서 절대 빗나가지 않는 기술을 만든 거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제약을 핑계로 멈출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제약을 기술 발전의 방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존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외라고 해야 할까요? 20년간 나토 체계 안에서 일하면서 유럽 방산에 대한 자부심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거든요. 영국, 프랑스, 독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건 수백 년에 걸친 기술 축적의 결과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백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만에 그것도 제약과 통제 속에서 이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조건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브리핑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핵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방산에 매달렸는지 그 이유. 담당자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비무장지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선. 이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십 년간 대치해온 현실이 한국 방산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이 나라에게 방산은 산업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유럽이 평화의 배당금을 누리며 방산 라인을 축소할 때 한국은 단 하루도 긴장을 풀 수 없었던 거죠. 르네가 저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크라우스, 우리가 공장 라인을 닫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라인을 늘리고 있었던 거군.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선택을 한 거야. 이 환경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거잖아. 저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르네가 맞았습니다. 제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같은 조건에서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억눌린 만큼 더 깊이 파고들었고 막힌 만큼 다른 길을 찾았던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담당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증가 그래프였죠. 곡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치솟아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습니다. 회의실 어디에서도 반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터키 쪽 수행원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크라우스, 오늘 브리핑 어떻게 봤습니까?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터키도 비슷한 처지거든요. 동맹 안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아는 나라요.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해냈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터키가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비로소 이해한 순간이었죠. 단순히 무기를 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서 답을 찾은 나라를 확인하러 온 거였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 있는 차량 흐름, 높이 솟은 건물들. 이 풍경 아래에 정전 상태라는 현실이 깔려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의 불과 수십 킬로미터 북쪽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선이 있다는 사실을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매일 이 거리를 걷고 이 도시를 운영하고 저 공장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서 오늘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의 방산 능력을 기술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브리핑을 듣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건 기술이 아니라 구조였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사거리를 제한당한 나라, 작전 지휘권마저 온전하지 않았던 나라. 그 모든 제약이 만들어낸 구조가 지금의 한국 방산이었던 겁니다. 억압은 이 나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30개국이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전쟁을 잊은 나라들이 전쟁을 잊지 않은 나라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7장. 그리고 서울 방문 넷째 날 일정표에는 한국 방공체계 시연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죠. 저는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생산 라인을 보고 역사를 듣고 숫자를 확인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숫자가 아무리 인상적이어도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20년간 이 업계에서 숱하게 봐왔거든요. 화려한 스펙시트 뒤에 실망스러운 실물이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늘 그 화려함의 한계를 확인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연장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버스로 1시간 넘게 이동했죠. 창밖 풍경이 점점 한적해지더니 넓은 평야 너머로 군사시설 특유의 철조망과 감시시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사단 일행은 보안 게이트를 2차례 통과한 뒤 시연장 건물에 입장했습니다. 내부는 작전 지휘실처럼 꾸며져 있었죠. 대형 스크린이 정면에 걸려 있었고 좌석이 반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는 동안 한국 측 기술진이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오늘 시연할 방공체계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다층 방어구조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고도에 따라 다른 요격체계가 층층이 배치되어 있고 각 층이 서로 연동되어 하나의 통합 방어망을 형성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개념은 좋습니다. 하지만 개념과 현실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브리핑 중간에 뒷줄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옆 사람에게 화면을 보여줬고 그 사람도 얼굴이 변했습니다. 속보가 돌고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 추가 미사일 공격 발생. 이란발 탄도 미사일 및 드론 복합 공격 확인. 소식이 앞줄까지 퍼지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브리핑 담당자도 상황을 인지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스크린에 화면을 전환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시연할 시나리오의 배경입니다.
복수의 탄도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다방향에서 진입하는 상황, 이것이 오늘 시뮬레이션의 조건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이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소름이 돋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가상의 전장 상황이 펼쳐졌죠. 복수의 미사일이 서로 다른 고도와 경로로 동시에 진입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드론이 별도의 경로로 접근하고 있었죠. 며칠 전 브뤼셀 브리핑에서 들었던 그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방공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다던 바로 그 상황이요.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이 반응하기 시작했거든요. 고고도에서 진입하는 탄도 미사일에 대해 상층 요격 체계가 먼저 작동했고, 동시에 중고도 접근 목표물에 대한 추적이 병렬로 진행됐습니다. 저고도 드론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가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죠. 각 층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응 속도를 보고 저는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위협 탐지부터 요격 판단까지 걸린 시간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짧았거든요. 르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크라우스, 저 반응 속도 보이나? 보고 있습니다. 저게 실제 수치라면 우리가 가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거든요.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스크린 하단에 실시간 요격률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죠.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그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있었고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죠. 이건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이 눈앞에서 시연되고 있었던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종료됐을 때 스크린에 최종 요격률이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펜을 놓았습니다. 메모를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잊을 수 없는 숫자였으니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뒤쪽에서 누군가가 질문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죠. 이 시스템 지금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한국 측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 시스템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담당자는 잠시 멈추더니 분명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며칠 전 브뤼셀에서 들었던 그 절망적인 브리핑이 떠올랐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동시에 다방향으로 날아오면 기존 체계로는 감당이 안 된다던 그 보고. 방공 과부하라는 단어가 회의실을 짓누르던 그 순간. 그때 우리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있었죠. 휴식 시간에 복도로 나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각국 수행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표정이 하나같이 진지했습니다. 독일 실무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크라우스, 솔직히 말해봐. 저게 진짜라고 보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조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30개국 전문가들 앞에서? 그건 그렇지만 저 수준의 시스템을 이 나라가 독자 개발했다는 게 쉽게 안 믿기는 거야.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본 걸 부정할 수는 없었죠. 믿기 어렵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건 아닙니다. 독일 실무관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르네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크라우스, 아까 그 속보 봤지? 중동 추가 공격. 봤습니다. 지금 저기서는 실제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방금 봤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우리는 동시에 두 개의 현실을 보고 있었던 거야. 하나는 뚫리는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막는 현실이지. 르네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조건의 위협이 한쪽에서는 방어를 뚫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요격되고 있었습니다. 이 대비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를 모든 말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오후 일정이 재개되기 전 저는 시연장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탁 트인 평야 너머로 산등성이가 보였죠. 이 평화로운 풍경 아래에서 방금 본 것 같은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나라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순간에도요.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선택지는 이미 하나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그 한 문장이 오늘 들은 모든 설명과 모든 숫자를 압도하고 있었죠. 이론이 아니라 실전 대응이 가능한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8장. 서울 방문 마지막 날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은 첫날과 같은 곳이었지만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첫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흘 전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눈이었거든요. 지금은 뭔가를 결심한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의장이 각국 대표들에게 발언 기회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든 건 폴란드 대표였죠. 이번에도 폴란드가 먼저였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다음 단계로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 생산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공동 생산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에 퍼지는 순간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생산 체계 자체를 자기 나라에 들여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폴란드의 발언이 끝나자 루마니아 대표가 이어받았습니다. 루마니아도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공체계의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기술 이전. 그 단어가 나오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져오겠다는 거였으니까요. 노르웨이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북유럽 방어체계와의 호환성을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발언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묻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얼마입니까? 할인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납기를 따지는 사람도 없었죠. 대신 나오는 질문은 전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가능합니까? 공동 생산은 가능합니까? 우리 체계와 통합할 수 있습니까? 저는 르네를 봤습니다. 르네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르네가 작게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쇼핑이 아니야. 맞았습니다. 이건 무기를 사러 온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체계를 가져가려는 자리였죠.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낸 그 구조, 그 시스템, 그 역량 자체를 자기 나라에 이식하겠다는 겁니다. 회의 중반에 한국 측 대표가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무게가 있었죠.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은 한국 방산 정책의 핵심 방향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함께 만드는 구조.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을 때 저는 이 자리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공급자에서 전략 파트너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토 30개국 앞에서 공식적으로요. 휴식 시간에 복도에서 독일 실무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크라우스, 자네 안에서 어떤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 그렇게 티가 납니까? 20년 경력자가 저렇게 멍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뭔가 큰 게 깨진 거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깨졌다기보다는 다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세계 방산 질서요. 제가 20년간 알고 있던 그 구조가 지금 이 회의실에서 재편되고 있는 거거든요. 독일 실무관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런데 솔직히 인정하기가 쉽지 않더군. 회의가 재개되고 각국의 구체적인 협력 의향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터키는 방공 시스템 공동 개발에 관심을 표명했고 체코는 탄약 생산 라인 합작을 제안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가 지나갈 때마다 저는 노트에 기록을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노트가 단순한 회의록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요. 르네가 제 노트를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기록할 게 많아 보이는군.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나토 방산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과장이 아니고? 며칠 전이었으면 과장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르네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 후반부에 영국 쪽 외교관이 발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것은 한국의 무기 성능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생산 구조, 대응 속도, 그리고 확장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단일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전체의 공급망 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입니다. 공급망 구조 재설계. 그 표현이 이번 서울 방문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30개국이 서울에 모인 건 무기를 확인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공급 체계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러 온 거였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의장이 폐회사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죠. 이번 방문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곳곳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저도 끄덕였죠. 시작이라는 말이 맞았거든요. 나흘 전까지 한국은 나토의 시야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시야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면서 저는 처음 서울에 도착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려 검은색 의전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을 보면서도 반신반의했었죠. 공장을 견학한다는 일정에 비웃음을 보냈었고 한국을 2선급 국가라고 분류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건 공급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체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는 이미 한국에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르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크라우스, 브뤼셀에 돌아가면 보고서에 뭐라고 쓸 건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사실대로 쓸 겁니다. 사실이라면? 한국은 더 이상 2선 국가가 아닙니다. 공급국도 아닙니다. 전략 파트너이자 시스템 국가입니다. 그렇게 쓸 겁니다. 르네가 웃었습니다. 자네가 그런 보고서를 쓰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둘 다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가벼움이 아니라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북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이 있고 이 나라는 한 번도 전쟁이 끝난 적이 없으며 수십 년간 제약과 통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 군사 동맹의 공급 체계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제공하고 기술을 나누고 함께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서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년간의 확신이 나흘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불쾌하지 않았죠. 오히려 선명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우리는 무기를 사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